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비 고등국어 7단원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이라고 하는 단원에 수록된 첫 번째 단원인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하는 기사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이 단원의 대단원명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이라고 돼 있어요. 포인트는 문제의 해결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 관련한 문제든 어떤 문제를 항상 해결할 필요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존의 나의 가치관에 기대어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말을 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을 듣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라든지 그 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지만 그 단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글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관점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문제성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해 줘야 해요.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고 글을 읽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글을 이용할 것인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 소단원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사든 다른 책이든 아니면 TV 뉴스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얻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보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단서를 얻거나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매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해서 다룬 이 부분은 기사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언뜻 보더라도요. 우리 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문에 어떤 제목,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요약해주는 부제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요. 그런 형태를 좀 갖추고 있죠. 기사문이든 뉴스든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누군가의 입장을 전달할 때 그것을 전달하는 이의 관점이 늘 우리가 100% 옳고 믿을만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결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표현 방법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꼭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단원이 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생각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타당성 그리고 과연 믿을만한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글쓴이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말과 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 나름의 대안, 답을 찾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즉 여러분들은 어떤 글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수용하고 끄덕끄덕하고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것을 여기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판적이라는 것은요, 비난과 다르죠. 비난은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다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문제를 찾으려고 해서 지적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라면, 비판이라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일까, 합리적일까, 신뢰가 있는 걸까, 타당한 걸까, 정확한 걸까,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지 말자.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과연 받아들여서 그냥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써먹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의 어떤 의문, 기준에 통과하면 아, 그렇구나, 내 어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내용이 이제 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어떤 걸 근거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읽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안을 주는 경우에는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보편적 인식이라든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 같은 것,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을 읽을 때는요,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지, 이거는 꼭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런 과정은 출제하게 되니까요. 그럼 한번 제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기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사문은 대부분 전체 내용,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을 줘요. 그게 바로 표제죠. 여기서의 표제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문제가 있구나. 그 위협이라고 하면 누가 막 진짜 무기 같은 걸 들고 우리한테 공격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흘러갈 것인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즉 표제는요, 기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주요 제재구나, 소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것이 위협을 한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미세 플라스틱은 무생물이잖아요. 얘가 저한테 와서 너를 못 살게 굴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무생물인 미세 플라스틱이 나를 또는 독자를, 사람을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나쁜 사람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제목에 삼음으로써 무생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물건이 뭔가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내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읽지 않아도 이미 제목만 보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이 표제에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잡지 같은 것을 봤을 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경우보다는 표제부터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또는 재미있을 것 같은 것, 흥미로울 것 같은 것부터 쏙쏙쏙 골라보기 때문에 표제는 아주 중요하죠. 그 부제는 뭐냐면요, 기사문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체를 읽기 전에 이렇게 부제에서 표제는 그냥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다뤘다면 그것보단 살짝 더 정보를 보여주면서 대강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다 하는 요약적인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제와 부제는요, 전체적인 기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제 내용을 보시면요, 수십 년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 입자. 이미 표제를 통해서 뭐가 소재인지 알고 있죠. 이것이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됐대요.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니까 이것이 수산물, 우리가 먹는 생선 같은 것들이겠죠. 그 내장에서 검출됐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검출되니까 뭔가 우리의 식생활 또는 우리의 몸을 위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해역 오염 세계 최고 수준. 다른 나라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고? 이런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먹이 그물을 거쳐서 생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먹기 때문에 인체 도달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해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심각하네. 그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제, 부제 이런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독자 입장에서는 전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제와 부제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게다가 이게 그냥 해양 생태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체에까지 영향을 준다. 근데 한국은 특히 심해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네, 해결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이것을 촉구하려고 어떤 의식의 전환을 꾀하는 그런 의도를 좀 잘 전달해줘요. 사실은 부제만 가지고 여기까지 읽어내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있어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냥도 우리가 누군가 너를 위협한대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진 않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부제를 통해서도 좀 생각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기사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세 플라스틱이 전체적인 중심 체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부터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플라스틱은 아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혹시나 모를까봐 지금 설명해 주죠.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과학적인 글, 기술적인 글, 어떤 거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들어간 글들은요, 그 개념을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내용은 아무리 설명해봤자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개념 설명부터 잘 시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다만 평소에 미세 플라스틱을 알고 계시면 더 쉽게 끄덕끄덕 하면서 내용을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된대요. 이렇게까지 확산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건데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이미 표제 부제를 봤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에서 다 발견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대요. 즉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게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 그리고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 들어온 온갖 물질. 이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냥 바다에는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이라든지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 타고 흘러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바다를 구성하는 거라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게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놓았다. 이건 기존에 없었던 아주 부자연스러운 물질이 인간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표제와 부제를 봤기 때문에 다른 거 바다에 섞여 있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문제야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 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버려진 그물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비닐도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잖아요. 비닐봉지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이 바다에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다가 그냥 해양 생물이 죽었을 때 쯧쯧쯧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 물에 뭐 다른 뭐 바다사자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얘네들이 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이것은 문제가 됐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였다라고 이 톰슨 교수가 알려줬대요.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었고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어. 얘네들만 불쌍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해양 생태계 전체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연구해야 돼. 뭔가 지금 필요해 라고 생각하니까 후속 연구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인식의 변화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식 변화의 계기가 뭐냐? 인식 변화 왜냐하면 2004년 톰슨 교수의 논문 때문이죠. 그럼 이 이전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나 그것을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다른 존재들, 해양 생물의 불쌍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사실 그 이전부터 인간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2004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세 플라스틱에 주목하지 않다가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데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갔다.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막 문제의 원인을 삼으면서 주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고요. 이 이전까지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기 전에 개념도 얘기하고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무관심할 때가 아니야. 관심 가져야 돼.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느 정도 호기심을 주는 처음 단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글을 쓸 때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럼 처음 부분에선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해 나갈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고 독자가 책을 덮지 않고 그냥 기사문을 딴 거 읽을래 이렇게 하면서 이 기사를 그냥 이렇게 눈에서 치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놓기 위해 앞부분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할지 독자를 붙들어 놓는 좀 흥미 요소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을 알아야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될 테니까 독자가 이걸 모르면 아예 읽지도 않을 테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예전에 사람들 관심 없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 갖거든. 너희들도 가져봐. 내 기사 읽어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실태가 나와 있는 이 처음 부분이었고요. 중간 부분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 연마라고 하면은 우리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가공할 때 표면이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원래 만들다 보면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듬어서 반짝반짝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 치약 같은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각질 제거하려고 해도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런 알갱이 같은 것들로 하잖아요. 그래야 얼굴에 있는 각질이 제거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미세 플라스틱인가 봐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미세 플라스틱인지 예를 통해서 이제 좀 보여주죠.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이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대요. 1mm 정도도 아니고요. 50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우리 뭔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뭐 실제로는 1m의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엄청 작은 거잖아요. 나노미터든 마이크로미터 나오면 그냥 엄청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엄청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도 화장품, 치약 이런 데 들어있대요. 이처럼 생산 당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빨도 이 표면에, 이빨 표면에 있는 어떤 이렇게 뭐 치석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빼내야 되니까 아주 작게 일부러 생산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막 작게 만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대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건 그 다음 차도 있다는 거죠. 2차도 있을 거고요. 1차와 2차의 어떤 차이도 있으니까 숫자를 달리 얘기하는 걸 거예요. 어쨌든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 당시부터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작게 만든 거예요. 각질 제거를 하거나 씻어내거나 뭐 연마할 때 써야 되니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작다 보니까 바다로 고스란히 가면 당연히 그거 뭐 물고기가 먹든지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나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앞부분은 미세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게 만든 걸 얘기했다면 이번 문단에서는 부서져서 작아진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면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되는 걸 텐데 그게 파도, 바위 같은 데 부딪히고 햇빛 때문에 마모되고 하면서 부서져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된 어구, 뭐 그물이라든지 뭐 바다에서 양식하면서 쓰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다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이 2차 미세 플라스틱이네요. 여러분들 차이점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1차는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었다면 이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건 아니고 원래는 좀 뭐 큼직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것이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니까 1차 단계 거쳐서 2차 되는 것처럼 이제 좀 표현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고 1차와 2차를 구분한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더 높대요. 비중이.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볼펜, 핸드폰, 필기구 아니면 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들 그리고 합성섬유라고 하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여기에도 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면서 2차 플라스틱이 생겨나는 거니까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차,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했고요. 3차는 없나 봐요. 여기 언뜻 보더라도 3차 미세 플라스틱은 없죠.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무슨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내용의 색깔이 변했으니까 우리 처음, 중간, 끝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 부분까지가 중간 중에선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 1차, 2차를 설명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차 미세 플라스틱 이걸 소개하고요.
각각 어떤 형성 과정에 의해서 생겨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얘기하는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1, 2차 미세 플라스틱의 형성 과정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바닷속에서 사는 모든 애들이 다 해양 생물일 거예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이거 먹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게 둥실둥실 떠다니니까. 먹이로 알고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만감을 줘서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해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이거 뭐 그냥 이게 위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위라고 본다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이거 먹다가 보면 물을 꿀꺽꿀꺽 바닷물 삼킬 때도 들어갈 거고 먹인 줄 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몸속에 쌓이게 되면 어쨌거나 위가 차지잖아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먹게 되고 먹게 되더라도 이 빈 공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먹으니까 이만큼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 섭취를 저해할 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조금 뭐 덩어리가 크거나 아니면 장기의 좁은 부분에 끼어버리거나 덩어리가 생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뭐 소화 장애가 생기면서 굶어 죽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생겨날 수 있겠죠.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럴만하죠. 그러면 이게 바다로 흘러간 후에 물속에 녹아있는 또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대요. 나쁜데 더 나쁜 것까지 하는 거죠.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우유를 먹다가 그거를 흘렸어요. 뭐 바다나 이런데. 그럼 걔네들은 분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들이면서 남아있다는 것은 자연 분해가 안 되고 계속해서 바다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은 아주 작게 바다에 떠다니는 애죠. 이렇게 플랑크톤이 있다면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섭취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면 이 몸 속에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은 플랑크톤이 이 몸속에 막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다시 또 큰 물고기가 섭취해요. 그럼 점점점 더 많이 유해 물질이 농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독성 물질이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를 하게 되면서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이 해양 생물의 생식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게 먹이 사슬 과정에서 계속 농축되어 쌓이게 되면서 생식력에 문제를 준다. 이게 지금 플랑크톤이라면 이거 하나가 지금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의 몸속에 들어가서 농축이 되고 더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면서 생식력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우리 생선 먹잖아요. 뭐 연어, 참치, 고등어 막 이런 것들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고기를 먹었을 때 과연 인간이 안전할까? 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겠죠. 커다란 물고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데 이것을 먹게 된 사람은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에선 해양 생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스틸렌은 그냥 쉽게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끔 유람선 타고 여행하다 보면 이제 바다를 떠다니다 보면은 그 위에 하얀 스티로폼 같은 게 둥실둥실 떠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아래는 길게 바다 깊은 곳에 이제 그물 같은 게 이제 쳐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왜 이렇게 구별해서 해놓냐면은 아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바다 아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내가 그물을 쳐놨는지 아닌지 위치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표들을 설치해 놓는데 이 부표들은 스티로폼 여러분들이 손으로만 살짝 긁어도 다 뜯기잖아요. 둥둥 떠다녀서 굉장히 좋고 싼 값에 만들어서 좋아서 많이 활용은 하지만 바다의 파도에 철썩, 바위에 한번 부딪히고 하면은 얘네가 멀쩡할 수가 없겠죠. 스티로폼 조각들은 쪼개지다가 지금 보면 나노 크기까지 10억 분의 1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걸러내거나 따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작은 나노 입자는요.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 속까지 침투한대요. 뇌 속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막 쌓인다 생각하면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 이런 걸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안에 있는 내장까지 먹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축적된 부분이 있을 텐데 멸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내장 다 제거하기보단 보통 아주 잔멸치 같은 것들은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그 멸치의 내장, 위 이런 데에 들어있는 거기에 농축되고 쌓여 있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그대로 인간이나 상위 포식자 물고기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해양 생물에게도 문제지만 인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는 명확하게 내놓지 못한대요. 그래 쌓이긴 쌓여. 그래서 여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문제가 있지만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겠죠? 뭔가 명확하게 남는 치명적인 어떤 문제는 없을지언정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 가능성만 있어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쭉 이 단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 여기까지는 지금 해양 생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부작용 이런 걸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흐름을 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간 2에 해당이 되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였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위협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우리 몸이나 해양생물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본다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분명한 답이 있진 않아요. 즉 정확히 알진 못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부작용이 구체화돼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간에게 생긴 그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아닌지 그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지만 분명 뭔가 인체와 굉장히 성격이 다른 그런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좋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문제, 피해 이런 것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대요.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 사람의 몸, 생명과 관련된 건데 확실하게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그냥 일단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의 원칙이 뭔지 모를까 봐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조치를 한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한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 이들은 치약이나 아까 치약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했죠. 세정용 각질 제거제, 각질을 제거할 때도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이런 걸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에게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말고 이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에 들어가는 걸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 같은 유기물질로 대체하라고 얘기했대요. 이런 것은 어쨌거나 그래도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굉장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거의 적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좀 안전한 물질, 플라스틱에 비해서 안전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여기서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일단은 잘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싼 맛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막 자꾸 사버리면은 제조업체들은 또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소비자들이 안 사면 안 팔리니까 제조업체들에서도 이제 각성을 하고 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어떻게 해야 되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은 쓰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제조업체들에게는 이렇게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 해결 방안.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니까 외국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의 사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국내 사례도 얘기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조금 범주를 나눠서도 얘기했어요. 제조업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조업체 담당자든 또는 뭐 소비자든 주어진 역할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안, 그 중에서도 외국 사례를 소개해 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문에서는 주제랑 표제랑 부제를 얘기할 때 한국의 심각성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한번 뒤를 보면요. 국내의 환경운동 단체들도 라고 하면서 국내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얘기를 할 것처럼 보이죠. 국내의 환경운동 단체들도 발포스티렌, 아까 스티로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 부표가 부서져서 생기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원래부터 아주 작게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부서져서 생기면 2차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2차 미세 플라스틱.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부표의 소재를 원래는 스티로폼으로 하지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체적 해결 방안, 이건 국내 사례죠. 한국. 그래서 요거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싸고 그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할 테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고요. 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되었고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함께 발포스티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래요. 그래도 이게 워낙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저런 계획을 어민들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 정부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 문제와 관련된 것,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누구 하나, 일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부서나 아니면 뭐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마지막 부분이고요. 중간 세 번째 부분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력. 요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 중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도 다 같이 노력해줘야 되잖아요. 신문 기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쓰여진 거죠. 일단은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지만 이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다면 이 끝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의식, 문제의식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한국의 남해 연안 바닷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 아까 부재 부분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만큼 심각하대요. 그냥도 바다는 다 돌고 도는 거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으면 심각한 거겠지만 특히 한국 쪽에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있는 어떤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는 좋은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해지죠.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어떤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걸 환기시키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류, 어떤 이렇게 뭐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뭐 이런 기름류 또는 유해물질 연구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요. 땡땡시 해역의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대요. 일단은 구체적인 장소와 뭐 실제 기사에는 사실은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소와 그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1만 개나 있다. 엄청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서 일단 21만 개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데? 이렇게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싱가포르와 비교를 해줍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인 2,000개보다도 100배 더 많은 것이다. 100배나 많다면 진짜 좀 심각하다. 100배 심각하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죠. 외국과 비교를 하면서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막 두세 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외국과의 어떤 비교하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해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이 글쓴이가 자신 나름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연구단장은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됐어. 그래서 아직 심각성과 관련하여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려할 순간이 되어버렸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 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면은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하는 어떤 연구단장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니까 당연히 바다와 관련된 것,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했을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큰 따옴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의
견해를, 생각,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관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바다 과학만 뭐 연구하는 그런 해양 과학만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심각한가 봐 하는 생각을 하죠.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갖자.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시작과 끝에 드러내는 말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2014년 4월 16일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신문을 읽을 때도 이런 걸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기자가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거나 외국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끝부분만 정리하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정말 관심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라는 걸 잘 보여줬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 기울이라 했으니까 관심만 갖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해결에 대한 노력을 꼭 해라. 이런 걸 촉구하다 라고 하죠. 촉구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하는 글 다 살펴봤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글을 스스로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이라고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명확한 인과관계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가 뭐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게 문제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 근데 나는 그동안 막 해양수산물 엄청나게 먹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몸속에 있는 거 다 어떻게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 라는 판단이나 생각은 내가 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생각했을 때 뭐 수산물을 안 먹는 것은 그냥 회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로 뭔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용품을 많이 사용을 줄여야겠는데 나부터도 좀 줄여서 해양으로도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내 몸속에 들어가는 일도 줄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썼던 여러 가지 뭐 표현 방식을 보면서도 이 말이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과연 따를 만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말하기 전략들도 이게 과연 믿을 만한지, 아니면 믿을 만하다면 왜 이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만큼 이게 얼마나 타당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좀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